가장 상징적 지역은 역시 종로일 텐데 어제 KBS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잘 일도 안 하던 알려지지도 않은 기관들이 선거철이 되면은 어떤 분위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미통당 등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 이상한 걸 갑툭튀 시켜요. 그러니까 네. 꾸준히 더블 스코어로 이겨오던 이낙연 총리를 이렇게 막 바짝 쫓는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어제 KBS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중에 더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현재 지지율도 있지만 당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당선 가능성을 물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선거철이야. 이거 꼭 해야 돼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2일과 23일에 각 선거구에서 지금 만 18세 이상의 남녀 500명을 유무선 전화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이거 공표 안 하면 삭제돼 버려요, 유튜브에서. 자, 어쨌건 그래서 지금 이낙연 47.9, 황교안 27.9인데 60대에서는 비슷하고요. 나머지 연령대는 이낙연 총리가 앞선 상황이란 말이에요. 20% 높은 거잖아요. 근데 당선 가능성이 누가 높냐라고 물었더니 이낙연 60.8, 황교안 22.7 이렇게 벌어지면 선거하기 싫을 것 같은데. 황교안 입장에서는 맥이 엄청 빠질 것 같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정신 승리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깜짝 놀랄 격차로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격차보다는 조금 더 줄긴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뭐 제 지역구가 아니니까 참모각으로 제가 말씀을 참모각. 참모각으로. 좀 참모각은 좀 명쾌하거든요. 사실 종로 같은 데는 이제 상황이 이제 저는 끝났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걸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 황교안 카드로, 그러니까 뭔가 역전을 할 만한 여지들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 안 보여요. 일단 후보에서 너무 밀리기 때문에 그냥 중도적인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요. 지금 60대도 안 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낙연 총리께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좀 시청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앞으로 이제 언론사마다 이제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이제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근데 그 여론조사들 중에 안심번호로 한 여론조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일 아마 문화일보는 그 조사에서 서울 쪽 그 조사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 조사는 안심번호 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실제 총선의 어떤 결과 수치하고는 많이 다를 거고, 그 리얼미터의 트렌드만 보시면 돼요. 그냥 거기서 10% 안쪽으로 줄어들었다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안심번호 조사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올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 쪽이 굉장히 조금 좁혀졌다는 여론들이 되게 많아요. 마치 지난번 2016년 총선할 때 우리가 90석 이하로 막 미끄러질 것처럼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언론사 안심번호 조사 보면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안 좋은 조사도 10% 정도 이상의 우리가 상승률은 좀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경기도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인 지형 자체가 그러니까 절실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정말 이 촛불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자신감도 한쪽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이번 총선에 당의 간판이 된 거잖아요. 그 네. 지역이. 더군다나 종로라고 하는 것이 이 성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도적인 지역에 가깝잖아요. 여기 당선 그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선 가능성 60.8 정도 됐고요. 더 재밌는 것은 경남에 지금 김두관과 홍준표 대결이던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이 되게 웃기더만요. 김두관 의원이 36이에요. 다음에 홍준표가 29.6이에요. 이거를 타이틀로는 접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차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때는 오차 범위를 활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리한 거는 그냥 3% 해서. 여기 7% 차이 나는데 이 접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물론 그렇겠죠. 이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두관 36.4, 홍준표 35.2 그러는데, 이 정도 분위기라고 하면 사실 그 지역은 제가 봤을 때 샤이 진보 민주가 훨씬 많을 지역이거든요. 그럴 수가 있고, 이 지역은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공천 전략이 승리한 지역이고 맞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황교안 대표의 그리고 김형호 공관위원장의 전략이 김두관 후보를 키워준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그냥 놔뒀으면 조용히 치렀으면 사실 김두관 후보 입장에선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요. 근데 이게 전국적인 핫플레이스가 돼버렸죠. 예. 왜? 홍준표 전 대표가 내가 문재인의 성지인 양산으로 가겠다 하는 순간 문재인의 갑자기 이게 성지. 전국적 격전지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 불러내진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예. 샤이 진보가 많이 나와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그러니까 광역별로 이렇게 책임지고 어떤 그 깃발 하나 세우는 분들이 있으면 선거에 도움 되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당연하죠. 일단 근데 선거 이번에는 세웠어요. 근데 별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치. 초기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김두관 전 지사는 기존의 국회의원이었던 지역구를 버리고 희생해서 양산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초기에 주목을 별로 못 받은 거예요. 이건 안 좋은 케이스죠. 근데 갑자기 홍준표 전 대표가 자기 그러네. 고향 밀양에서 출마하려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내가 문재인의 성지로 가겠다 이러는 바람에 갑자기 주목받게 되면서 이제 핫플레이스가 된과 동시에 의문의 1승을 한 거죠. 그것이 이를테면 이제 이걸 모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PK 쪽은 지역적으로 어떤 그 거점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김두관 수를 놓으면서 네. 거기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선거의 어떤 핵심적인 그 포인트. 이슈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김두관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선거는 아마 따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그 미통당의 전략을 봤을 때 어차피 저기는 핵심적인 공약이 두 가지잖아요. 정치적 공약이. 네. 공수처 폐지하는 거. 그 다음에 총선 승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는 거. 자, 이렇게 됐다면은 결국은 수도권 선거는요, 핵심이 그 두 가지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이낙연 총리, 그 다음에 고민정 대변인, 그 다음에 윤건현 상황실장,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관들. 이제 이게 이제 선거에 이제 그 이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슈가 그 선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 영남에 대한 어떤 그 특별한 대책들이 없어서 참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어떤 수가 나와서 여론들이 이제 반전의 기미가 보이고 수도권은 미통당에 의한 어떤 그 선거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이 지역구 관련된 거에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는 국면들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시잖아요, 두 분 다. 네. 본인들의 그 지역구는 경기도지사 덕도 좀 보더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정책들이 너무 시원시원하니까 실제로 나중에 본선 후보가 되시면은 도지사랑 정책 공약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죠. 원래는. 그거는 지난번에 지금 울산 그 검찰이 탈탈 턴 것 때문에 아마 후보자들이 그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같은 당이라도 접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머 그러시면 안 돼요. 2016년에 그때 의원님이 그거잖아요. 제가 남경필이랑. 남경필도 만났고요. 유일호도 만났고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도 만났어요. 그런데 다 잘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구체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2016년에 야당 후보였는데 만났거든요. 다른 당을.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야당 후보는 만나도 되고 여당 후보는 못 만나고 이런 불리한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이제 검찰이 그렇게 무리하게 갑자기 13인을 기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후보들에게 이런 효과를 가져와요. 자기 그렇죠. 검증. 그러니까 현직자들한테 굉장히 그 이 큰 어떤 부담으로 오는 거죠. 근데 이거 전략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대구 같은 데는 계속 자유한국당 부류 미통당 뽑아줬더니 경제가 전국 꼴찌. 요걸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런 선거 전략 쓰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지방선거에 이어가지고 대통령도 민주당, 그러니까 광역단체장도 민주당인데 여기에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 가가지고 뭘 따올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당 프리미엄 단 누릴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흔히 이제 여당은 그런 걸 쓰죠.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구호가 일제히 걸리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당은 일 잘하는 후보 이렇게 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탄핵 프레임을 걸어서 희한하죠. 네, 저거는 아마 제 추측인데요. 아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캡 씌운 30석으로 인해서 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으로 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지른 걸 거예요. 똥 맞은 거예요, 그거요. 예, 그냥 지를 수는 없어요. 저 정도를. 그리고 탄핵 프레임을 거는 게 과연 선거에 유리할까까지 생각을 했을까 싶은데 예. 어쨌든 그건 해당 지역구 용일 수도 있다고 보고 그 지역 뭐 이런 걸 떠나서 핵심 지지층 결집용이겠죠. 그렇죠. 저는 어. 해당 그 핵심 타겟이 태극기 부대라고 봐요. 아, 그런데 그러면은 일반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안 뭉치냐고요. 그렇게 세게 나오면은. 네. 선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더 뭉치죠. 예, 특정 지역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가 거의 없는 데서는 뭉치겠지만 수도권 같은 데서는 뭐 저런 자다가 아닌 밤중에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이런 소리 듣거든요. 니들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나 선거장에 나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호감도가 있어요. 그걸 조사를 해보면 늘 문재인 대통령 그 60%에서 거의 고정이에요. 그럼 이 60%는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지금 15% 이상이 높은 거예요. 탄핵은 그 개인 호감도나 이미지와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선거 때 중도를 보고 쭉 가요. 근데 막판에 가면 그게 아니잖아요. 중도를 보고 쭉 가는데요. 막판에 되면 그 중도의 산토끼가 집토끼화돼요. 예, 그러고 나면 자기 사람들을 끌어내는 게 목표거든요. 너무 일찍 한 거죠. 그 전략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할 거 딱 하나 있어요. 아직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는 건 절박해야 되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호감도는 늘상 계속 6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느냐도 있었지만 가끔씩 그런 여론조사 하잖아요. 절대 찍지 않을 정당. 비호감. 요것이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마지막에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탄핵까지 딱 걸면은 걸 수 있다고 치자. 다만 니들이 탄핵 당했던 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했냐. 이런 질문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연속해서 두 명의 대통령이 한 명은 이유 있게 한 명은 이유 없게 탄핵이 거론되는 거는 좀 다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은 선거판에서의 하루는 일주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일 남았다 그러면 사실상 57, 35, 대한민국에서 350일 정도 남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가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 예, 대한민국이 한 달은 다른 나라의 1년과 같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 파이팅의 나라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정말 싶고요. 역동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